네, 마지막 빛과 물질의 이중성 시작하겠습니다.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 항상 먼저 나오는 거는 광전효과예요. 네, 헤르츠가 발견한 실험이고 아인슈타인 설명해낸 실험이죠. 광전효과 같은 경우에 금속이 빛을 비추면 여기서 전자들이 튀어나와요. 이 전자들이 튀어나오니까 이 전자들이 움직여서 여기에 닿으면 뭐가 흘러? 전류가 흘러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를 알고 싶었단 말이야. 이 운동 에너지를.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만큼의 뭐를 걸어주냐? 여기다 역전압을 걸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마플로. 그럼 얘네들이 플러스 극이니까 알아서 가겠죠. 아니다. 풀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오면 이 전자들이 이 마이너스 극의 전압을 이겨내고 얘네들이 도달한 경우가 있다고요. 얘가 뭐보다 크면 이 전압의 전하량 곱한 이 에너지보다 크면은 걔네들이 그때 가지는 에너지를 그래서 뭐냐면 그때 에너지의 최대값을 운동 에너지라고 쓰는데 얘는 뭐냐 정지 전압 얘네들이 더 이상 도달하지 않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0일 때 이 전압을 정지 전압이라 그래요. 그리고 정지 전압에 우리가 뭐를 곱해야 전하량을 곱해야 뭐가 돼? 에너지가 되지. 이거는 앞에 전자기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뭐 에너지는 QV 어차피 시험 폼이에요. 네. 근데 이 전지 전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실험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진동수가 큰 빛을 쏘면 진동수가 크면 정지 전압이 커져요. 작은 빛을 쏘면 정지 전압이 작아진단 말이야. 뭐에 따라? 진동수에 따라 뭐가 변해? 진동수에 따라 정지 전압이 변해요. 근데 세기가 강하고 약한 거를 비춰도 뭐 정지 전압은 안 변해. 그러니까 정지 전압은 뭐랑 비례해? 진동수랑 비례하지 세기랑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기가 셀수록 변하는 건 뭐냐? 세기가 셀수록 전자가 많이 튀어나와서 전류의 세기만 커져요. 하지만 전압이 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아니다.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만 많아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세기랑 진동성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해낸 게 아인슈타인 광양자설이죠. 뭐냐? 광양자설은 플랑크가 먼저 얘기했는데요. 이런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건데 이 진동수와 뭐를 곱하면 되느냐? 앞에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이게 빛의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빛에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진동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게 누구였어? 네. 플랑크의 가설 중에 플랑크의 이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광전효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광자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얘가 튀어나오는데 이 에너지만큼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전자들도 금속 안에 있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다. 이 구속을 떨쳐내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걸 이람수라 그래요. 금속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거지. 그 벗어나고 나면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어주는 에너지는 HF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람수만큼 얘가 전자를 에너지 잃어버리고 나머지만큼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이론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당연히 여기랑 얘가 비교했을 때 HF가 W보다는 커야지 전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걸 같아야. 그럼 당연히 얘가 작으면 전자가 안 튀어나오죠.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가 뭐야? HF가 W랑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때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라 그래요. 이 문턱 진동수는 뭐야? F는 H분의 W입니다. 얘는 이람수, 얘는 플랑크 상수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빛이 파동성 입자성이 다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드브로이가 뭐를 증명하냐면 빛만 파동성, 입자성 둘 다 있는 게 아니라 전자 또는 입자가 오히려 파동성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반대로 집어내요. 그래서 그 물질파 파장을 나타내는데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을 플랑크 상수를 운동량으로 나눠줄 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빛에 나왔던 운동량을 반대로 바꾼 것만이란 말이야. 근데 이 물질파 이론을 얘가 데이비슨 거머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죠.
뭐냐, 전자총으로 전자를 쐈더니 니켈 금속으로 나와서 무작위로 나가야 되는데 입자라면 얘네들이 특정 50도에서 54V로 에너지를 쐈는데 54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쐈는데 그때 50도에서 특정 시점에 전자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얘가 무슨 조건이었던 거야? 아, 얘가 보강 간섭 조건이었다는 거야. 보강 간섭을 한다라는 건 결국엔 전자들도 뭐 한다? 간섭한다. 전자들도 파동성을 가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도 그렇죠. 뭐냐면 엑스레이는 얘는 빛이에요. 빛 회절 실험의 그래프와 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전자들한테 주고서 만들었더니 얘도 이 전자들도 똑같이 회절한다는 거예요. 회절한다? 파동성이죠. 그래서 입자도 파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드브르가 이걸로 노벨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보어가 저 이론 두 개를 갖춰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때 러더퍼드가 증명했던 거는 양성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돈다라고 했는데 전자가 돌면 전류가 발생해야 되고 그러면 전자기파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잃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붕괴되는데 원자가 붕괴되지 않았단 말이야. 이게 좀 신기했고 그 다음에 수소의 스펙트럼 봤더니 얘네들이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물리원에서 배운 에너지 준위 이런 형태가 이 에너지 준위 이런 스펙트럼 나오는 걸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어가 두 가지 가설을 통해서 설명해내요. 제1가설은 보어의 양자 가설이고요. 얘는 진동수 조건이에요. 진동수 가설. 네. 뭐냐면 전자가 안정한 계좌 사로 이동할 때 두 계좌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갖는다. 이거는 실험으로서 증명된 거였었어요. 근데 광자를 흡수하니까 두 에너지 차이가 보다 비대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양자가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가 전자가 운동하는데 얘가 쭉 얘기하면 전자의 가공동량 보존이에요. 원래는 정확하게 따지면 이 가공동량 보존인데 결국엔 얘네들이 전자들도 이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궤도를 파동처럼 뭐하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어가 이 원자를 봤더니 원자핵을 중간에 잘라서 얘를 잘라서 얘네들의 n이 3인 상태, 에너지가 3인 상태라고 하면 얘가 이 한 원줄을 3번 진동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잘라야 되겠다. 나왔다 들어가고 한 번 나왔다 들어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파장이 진동할 거라고요. n이 4라는 건 에너지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진동해야 돼? 더 많이 진동해야죠. 왜? 진동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2πr 이 원주가 얘네들이 몇 번씩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n 람다라는 거죠. 근데 람다가 뭐야? mv분의 h라고 누가 얘기했어? 드브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고 여기를 곱해버리면 2파이 mvr이 nh다라고 우리 앞에 있는 뭐야? 양자 가설 조건이 나와요. 이거를 잘 전개하면 전자들이 원자핵을 원운동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전기력이다라는 것까지 이용해서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수소사 반지름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뭐야? 어떤 특정 상수의 에너지 상태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찾아내요. 그리고 실제 수소에서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보어의 이제 약간 제작 같은 개념인데 불확정성 원리라는 걸 내세워요. 하이젠베르크가 사고 실험을 하는데 광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들을 부딪히고 튀어나오면 얘네들이 에너지 차이만큼 얘가 뭐가 하죠?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잖아.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는 건 얘가 당연히 운동량을 가진다는 뜻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전자들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파장을 압도적으로 줄여야 돼. 불해능 때문에. 근데 파장을 줄인다는 건 진동수가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고 얘가 에너지가 그럼 결국에는 엄청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전자가 받는 에너지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위치를 정확하게 하려고 했더니 운동량에 큰 변화가 생겨서 운동량을 모른다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위치랑 운동량을 둘 다 동시에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위치 부정확도는 분해능 때문에 빛의 파장만큼 차이가 나요. 근데 드브로의 물질 파이로 했다면 운동량은 람다분의 h라며. 그랬더니 당연히 운동량 부정확도는 얼마만큼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파장분의 h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 생겼더니 아 위치의 부정확도를 줄였더니 운동량의 부정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럼 운동량의 부정확도를 낮췄더니 위치의 부정확도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의 두 개의 곱을 봤더니 플랑크 상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변화량은 무조건 플랑크 상수보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크고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시에 측정하는 게 뭐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불확정성 원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량 측정 기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두 개를 분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확정성 원리는 보호 모양 중 한 개를 가져요. 얘네들을 둘 다 수소만 설명할 수 있어요. 헬륨부터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전자를 적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 특히 또 반지름의 변화나 운동의 변화를 0이라고 불확정성을 위배하는 형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슈레딩거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방정식, 말 그대로 F는 MA 같은 뉴턴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걸 나타내는데 네, 슈레딩거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란 걸 내세워요. 전자의 이동 위치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내세웠던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파동함수 형태, 파동을 함수로 나타낸 건데 이 파동함수를 가지고서 방정식을 나타냈더니 이런 식이 나와요.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근데 얘가 앞에 있는 거는 에너지고요. 얘 있는 건 운동 에너지고요. 여기 있는 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거 에너지 역학에 대한 법칙인데 이 파동함수도 결국에는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 전자의 확률을 나타내고요.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를 나타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우리가 주양자수, 자기양자수, 궤도양자수 자기양자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데 얘는 1, 2, 3 이렇게 가고요. 얘는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얘는 그거 마이너스 붙인 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로 얘네 풀어내다 보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고요. 전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약간 구름 모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n이 2일 때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이런 형태가 존재하고 얘네들도 좌우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는 이제 이거를 사해석해내는 게 고전역학과 달리 정해진 궤도가 없고요. 궤도나 운동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해진 위치나 궤도가 존재하잖아요. 뭐야?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고요.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